63세 박순자 씨는 어느 날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연락처 중에서 정말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단 4명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서글펐지만 6개월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연락처는 많은데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고 20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기회라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친구가 현저히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68세 이동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또 다른 친구는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계시게 되었죠. 처음엔 섭섭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만나는 것보다 혼자 화분에 물 주며 지내는 시간이 훨씬 평안해요. 한편 65세 정명자 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지내다가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저녁엔 수채화를 그리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르스텐센 교수가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많은 사람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만족과 의미를 주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진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오지만 고독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5가지 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자유입니다. 66세 김태진 씨는 오랫동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골프 자랑, 자식 직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늘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 마음속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웃고 불안할 때는 그 불안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포장할 필요 없이 순수한 내 감정과 마주하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과거 기억의 치유력입니다.
72세 이재만 할머니는 혼자 TV를 보다가 문득 오래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말없이 제 손에 붕어빵을 쥐어주시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상하게도 따뜻했던 기억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되는 현상으로 자극이 줄어들수록 우리 뇌는 안정감을 주는 기억을 우선적으로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런 기억들은 현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루틴 개발입니다. 68세 최용수 씨는 혼자 살게 된 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한 후 화분에 물을 주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지만 이 루틴이 제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규칙적인 습관은 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혼자만의 루틴은 외부의 강요가 아닌 순수한 자기 선택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합니다. 네 번째 선물은 정서적 균형입니다. 63세 강영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 안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곤 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지금 서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다섯 번째는 주체적 삶의 설계입니다. 69세 윤동수 씨는 퇴직 후 한동안 방향을 잃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노트에 오늘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를 적어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손글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제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69세 박명자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매일 스스로에게 오늘은 나만 생각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타인이 채워주길 바라지 않고 스스로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합니다.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로 여깁니다. 둘째,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66세 김태진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무기력에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하루 한 줄 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일기를 엮어 노년의 손글씨라는 소책자까지 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돼요. 힘들었던 일도 지나고 보면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독서, 정원 가꾸기, 명상, 그림 그리기 등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66세 정순부 할머니는 혼자가 된 후 수채화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에 뭘 또 시작해. 라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을 전시회에서 작품을 전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림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했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실패보다 정체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라도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넷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72세 이기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매일 새벽 일기를 쓰며 고독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를 구독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성숙한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충동에서 벗어날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와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속 걷기입니다. 72세 김민옥 할머니는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다가 매일 새벽 아파트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 계절마다 표정이 바뀌고 새소리도 매일 달라요. 사람 목소리는 없어도 자연과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자연 속 걷기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15분만 숲길을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평균 1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기 없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68세 박도현 씨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없이 30분만 걷는 실험을 해본 후 변화를 느꼈습니다. 바람소리, 신발이 땅에 닿는 소리, 사람들의 인사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진짜 세상이었구나 싶었죠. 그는 이제 스마트폰 없는 산책을 하루 재부팅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미뤄둔 취미 시작하기입니다. 전업주부로 40년을 산 70세 정혜순 할머니는 젊을 때 꿈꿨던 미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 클래스를 신청한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붓을 잡은 첫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나였구나 싶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오래 묻어둔 꿈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 루틴 만들기입니다. 65세 오재훈 씨는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작은 노트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봅니다. 신기하게도 혼자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이 더 바빠져요. 그런데 그게 불안한 바쁨이 아니라 설레는 바쁨이죠. 칼 구스타프 융은 고요한 순간 인간은 가장 창조적인 사고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대화법 익히기입니다. 67세 박혜자 할머니는 매일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 살았어. 지금도 충분히 예뻐. 라고 말해줍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67세 김우석 씨는 은퇴 후 매달 5개 넘게 참석하던 모임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들과 있으면 나는 편한가? 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오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가까웠던 두 사람만이 그를 찾아왔고 그들과의 관계는 훨씬 깊어졌습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모든 좋은 관계에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있어야 사랑도 숨 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심 할머니는 혼자 산책하다가 자주 마주치는 강아지와 그 보호자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지금은 함께 마을 청소를 합니다. 억지로 연결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다가온 인연이에요. 말이 많이 안 통해도 눈인사 하나면 다 알 수 있어요. 새로운 관계는 단톡방이나 소개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이선우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서 관계에서도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연락이 안 오면 조급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도 바쁜 거겠지 하고 이해하게 돼요. 정서적 독립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제안드립니다. 막막한 날에는 정리정돈부터 시작하세요. 옷장이나 식탁 한 곳만 정리해도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아침에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세요. 몸을 예쁘게 대접하면 마음도 따라 일어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비난이나 불평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밖에 나가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세요. 단 10분이라도 기분이 환하게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마트에서 계산을 도와주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차 시간을 만드세요. 아무도 없는 오후 창가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나만의 노래를 하나 정해두세요. 익숙한 동네라도 하루에 한 블록씩 다른 길로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생기를 줍니다. 매일 한 줄이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은 잘 참았다, 햇살이 예뻤다와 같은 한 줄이 삶의 기록이 되고 내일의 용기가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오늘 고생했어. 혼자였지만 잘했어. 라고 거울을 보며 말해주세요. 혼자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여서 편하다는 말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일 때 당신은 가장 당신다운 사람이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계신 당신에게 따뜻한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황금노후의 김수연이었습니다. 71세 최영희 씨는 지난주 50년지기 친구 모임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요즘 영희는 너무 우울해 보여. 밝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토로했을 뿐인데 우울하다는 낙인이 찍힌 거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6개월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오래 안다고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힘들 때 위로가 되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행복해지신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과 가짜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소에서 8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친구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특히 진정성 있는 관계 세계에서 5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20개 이상의 표면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47% 높게 나타났죠. 더욱 놀라운 건 질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34% 낮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60대 이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68세 박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주 목요일마다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3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었죠. 하지만 매번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다들 성공 자랑만 하고 병원 얘기만 하더라고요. 정작 제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며 화제를 돌리더군요.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모임 참석을 중단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6개월 후 진짜 친구 2명이 따로 연락을 해왔고 지금은 그 2사람과 소소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지낸다고 합니다. 30명이 있을 때보다 2명이 있을 때가 훨씬 마음이 편해요. 한편 73세 김혜자 씨는 더욱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실직해서 힘들다고 털어놨더니 우리 아들은 의사야. 라며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를 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아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후 그녀는 진짜 위로를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3명만 남았는데 이게 훨씬 행복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적 선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던바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만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자원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진정성 있는 관계만이 진짜 자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친구가 많아야 좋다,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압박을 줍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질 나쁜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이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5가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반응의 차이입니다. 69세 이순자 씨는 무릎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 내가 병원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요즘 다들 그래. 나도 어깨가 아픈데라며 자기 얘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감정에 먼저 반응하고 가짜 친구는 자신의 경험과 비교부터 합니다. 당신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투자의 질입니다. 66세 강민수 씨는 아내를 잃고 힘들어할 때 친구들의 다른 반응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힘내라는 문자만 보냈고 다른 친구는 말없이 집에 와서 함께 술 한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진짜 친구는 당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가짜 친구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투자는 상대방의 필요에 맞춰지지만 소비는 자신의 편의에 맞춰집니다. 당신이 정말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어머니는 사람의 진심은 위기 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방향성입니다. 71세 조영수 씨는 친구와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친구와는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쌍방향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가짜 친구와는 한쪽이 계속 말하고 다른 쪽은 듣기만 하는 일방향 대화가 반복됐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제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진심으로 궁금해해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고 가짜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을 찾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진정한 관계는 상호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판단 없는 수용입니다. 68세 박미영 씨는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지. 라며 비난했고 다른 친구는 얼마나 속상하니?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진짜 친구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가짜 친구는 쉽게 판단하고 조언을 강요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도 여전히 당신 편에 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73세 문정희 씨는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난 후 기분이 어떤지 체크해 본 것이죠.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요. 반대로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에너지가 생겨요. 진짜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가짜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것은 매우 직관적이고 정확한 판별법입니다. 정신과 의사 페크스콧은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활력을 주고 독성 관계는 서로를 소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짜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지? 라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극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67세 김태윤 씨는 점진적 거리두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매주 참석하던 모임을 격주로 그 다음엔 월 1회로 줄여나갔다고 해요. 갑자기 안 나가면 서로 불편하니까 천천히 거리를 뒀어요.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나는데 오히려 만날 때마다 반가워요. 관계학 전문가 존 고트만은 모든 관계가 같은 수준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밀한 관계, 일반적 관계, 형식적 관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0세 이명숙 씨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다고 해요. 제가 힘들 때 위로보다 비교를 당하니까 속상해요라고 말했더니 상대방도 깨닫고 관계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소통하면 더 좋아지는 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소통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심리치료사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친구를 만나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69세 최동식 씨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자신부터 바꿨다고 합니다. 예전엔 만나면 내 얘기부터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 안부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제게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심리학에는 상호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보이는 관심과 태도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이면 진정성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만남입니다. 66세 송미경 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장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나 학력, 경제력 상관없이 산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만으로도 깊은 대화가 돼요. 산에서는 모든 게 평등해지거든요. 공통 관심사는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를 제공하고 서로의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사회학자 게오르크 지멜은 진정한 우정은 공통된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1대1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72세 장순덕 씨는 큰 모임보다 1대1 만남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거칠의 대화만 하게 되는데 둘이 만나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룹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상대방의 진면목을 1대1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어빙 얄롬은 진정한 친밀감은 둘만의 공간에서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소통의 힘입니다. 68세 안정희 씨는 멀리 사는 친구와 매주 화요일마다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 인사만 해요. 그런데 그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관계 전문가 존 가드너는 우정은 꾸준한 관심의 축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70세 홍성구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종교에 빠져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려 해서 한때 관계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니 다시 편해졌다고 해요. 나도 변했으니까 친구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랜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71세 박영자 씨는 친구와 다툰 후 6개월간 연락을 안 했다가 먼저 사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자존심 때문에 좋은 사람 잃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성숙한 사과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갈등 해결 전문가 마셜 로젠버그는 진정한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계선 설정도 필요합니다. 69세 정광수 씨는 친구가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고민이었는데 솔직하게 친구로서는 도와주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더 편한 관계가 됐어요. 명확한 경계선은 관계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커뮤니티 활용입니다. 67세 김영수 씨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탁구 모임에 참여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가까운 곳에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역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73세 이현주 씨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며 만난 동료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힘든 일을 함께 하니까 더 끈끈해져요. 서로 돕는 마음이 같아서 그런지 이해도 잘 되고요.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는 매우 견고합니다. 세 번째는 취미 활동을 통한 만남입니다. 65세 조명희 씨는 수채화 클래스에서 만난 동기들과 지금도 매월 전시회를 관람한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배우니까 공통 화제도 많고 서로 격려도 하게 되더라고요.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모임의 활용입니다. 70세 김정옥 씨는 독서 카페에서 활동하며 전국의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온라인이 어색했는데 글로 먼저 마음을 나누니까 오히려 더 진솔한 대화가 돼요.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68세 서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찾기 전에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해요. 내가 나를 좋아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거든요.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만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계 관리법을 제안드립니다. 정기적인 안부 인사를 습관화하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관계를 유지시켜줍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기억하고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손자 피아노 발표회는 어떻게 됐어요? 처럼 세심한 관심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위로가 많이 됐어요.처럼 구체적인 감사를 전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런 관점도 있네요. 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워도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도 소원해집니다. 서로에게 편안한 거리를 찾아가세요. 질보다 양을 추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 적은 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건설적인 갈등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세요. 친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60세가 넘으면 친구 관계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더 선별적으로, 더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가짜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더 소중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해 보세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관계는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좋은 친구를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오늘도 진짜 관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당신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황금노후의 김수연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미영 씨 또 전화했어요. 이번엔 뭐냐면요. 김정숙 씨는 전화기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거든요. 미영 씨의 하소연은 벌써 1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그럼 남편이랑 진지하게 대화해 보시지 그래요. 라고 조언하면 그게 되겠어요. 정숙 씨는 몰라요. 라며 바로 차단해버리죠. 그러면서도 다음날 또 전화를 걸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정숙 씨는 미영 씨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차마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만날 때마다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어야 하니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정숙 씨를 다시 만났을 때의 모습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 소리가 들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책도 읽고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있는 줄 몰랐어요. 대체 정숙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정숙 씨처럼 힘들었던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노후가 시작되신 거예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25년에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독성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34% 감소했고 수면의 질은 42%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감은 28% 줄어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39%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걷어낸 결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독성 관계는 하나의 몸에서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꼭 피해야 할 독성 인간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 뱀파이어형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아파 죽겠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어.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가 3시간 내내 계속됩니다. 그런데 정작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게 그렇게 쉬우면 내가 벌써 했겠어. 넌 내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모든 조언을 차단해버립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에서 연구한 결과 이런 부정적 대화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코티솔 수치가 4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양재에 사는 65세 박영희 씨의 사례를 보면 30년 지기 친구가 매일 전화해서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바람에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요?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미러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 뇌에 저장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경쟁 중독형입니다. 이들은 모든 대화를 경쟁으로 만듭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녀. 우리 딸은 의사와 결혼했어. 우리는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어. 당신이 좋은 소식을 말하면 더 큰 소식으로 덮어버립니다. 심지어 병원 이야기까지 경쟁거리로 만들죠. 나는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어. 너보다 훨씬 심해. 이런 식으로요. 대구의 한 경로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가 전교 1등 했다고 자랑하자 다른 할머니가 우리 손자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 했는데 뭐.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결과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경직되고 두 할머니는 서로 말을 안 하게 되었죠. UC 버클리 대학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경쟁 관계에 노출된 노인들의 혈압이 평균 15mm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지만 속 좁은 사람은 겉으로만 똑같이 행동하면서 속마음은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가십 중독형입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타인의 사생활을 캐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박 씨네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더라. 최 씨 남편이 바람 피운다더라. 김 씨네는 돈이 없어서 집을 팔려고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빠져서 몇 시간씩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다른 집 사정을 지어내서 퍼뜨렸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가족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죠. 예일대학교 사회심리학과의 최근 연구에서는 가십을 즐기는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십은 신뢰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십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무료 서비스 요구형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 표현은커녕 더 큰 부탁을 계속 요구합니다. 병원 갈 때 차 좀 태워줘. 김장할 때 와서 도와줘. 애들 봐줄 수 있어? 처음엔 가끔 부탁하는 것 같더니 나중엔 당신이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라며 거절하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웃 할머니에게 계속 심부름을 부탁했는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준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자 오히려 이제 누가 나를 도와주시? 라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호혜성 연구에 따르면 일방적인 관계는 도움을 주는 쪽의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우정의 본질은 주는 것이지만 받지 못하는 우정은 지속될 수 없다. 다섯 번째 마지막 유형은 조언 강요형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시간 낭비야. 자식들한테 더 잘해줘야지. 나중에 후회해.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아껴둬야 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합니다. 더 심각한 건 당신이 다른 의견을 표현하면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의 한 경로당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다른 할머니가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 바보짓 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컴퓨터를 배우려던 할머니는 주눅이 들어서 포기하게 되었죠.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이 크게 떨어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60세 이후야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 할 시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박탈합니다. 칼릴 지브란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 자체의 열망으로 태어난 아들, 딸입니다. 이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성 인간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관계 정리의 실전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 랜딩 기법입니다.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으면 주변에서 오해할 수 있고 본인도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는 만남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 2-3번 만나던 것을 주 1번으로, 주 1번을 2주에 1번으로 서서히 줄여나갑니다. 이때 요즘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라고 자연스럽게 이유를 말합니다. 2단계는 만남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3-4시간 만나던 것을 2시간으로, 2시간을 1시간으로 줄입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해서라고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1대1 만남을 피하고 그룹 모임에서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독성 행동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당신이 받는 스트레스도 분산됩니다. 4단계는 특별한 날에만 안부를 묻는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일, 명절 정도에만 짧은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경계선 설정법입니다. 독성 인간들은 당신의 호의를 악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거절의 기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반박당하거나 더 많은 부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더 좋은 표현입니다. 60세 이후라면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요. 라고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가족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관계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 차단 기술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화제가 나올 때는 그런 얘기는 우울해져서 다른 얘기하자. 라고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꿉니다. 가십이 시작되면 그분 얘기는 하지 말자.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과도한 조언을 받을 때는 고마운데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라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 단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모든 관계를 점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당신을 모독하거나 인격 모독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너는 정말 바보 같아. 그래서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거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는 악의적 행동입니다.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경우도 즉시 단절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거나 투자를 권유해서 손해를 보게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나 손자녀에게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즉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독성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시간과 에너지가 확보됩니다. 하루 2-3시간씩 독성 인간과 보냈던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에 당신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누군가 만나고 나서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는 일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고 깊게 잘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계속 비교당하고 비판받고 무시당하던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본래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부터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지 말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힘드셨겠어요. 같은 공감의 말을 해주세요. 약속을 잘 지키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어기지 않으면 신뢰감이 쌓입니다. 감사 표현을 자주 하세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두 번째는 건강한 모임을 찾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독서 토론회, 역사 강해, 문화센터 수업 등에서는 지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 동호회도 좋습니다. 공통의 목표나 관심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명상 모임도 추천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운동이나 건강 관련 모임도 좋습니다. 함께 건강을 챙기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 단절 후에 생기는 공허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내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도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강화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진짜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양보다는 질적으로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해 보세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자녀,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세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김정숙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숙 씨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6개월 전 정숙 씨는 용기를 내서 미영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우리 사이에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요즘 제가 좀 힘들어서요. 미영 씨가 힘든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저도 같이 우울해져서 제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얘기들을 나누면 좋겠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그럼 내가 누구한테 털어놓으라고. 정숙 씨는 정말 이기적이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미영 씨는 정숙 씨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죠. 처음엔 정숙 씨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벽 6시에 울리던 전화벨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지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산책도 하고 좋아하는 책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친구 2명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과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미영 씨에게도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준 거니까요.
60세가 넘으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그래야만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정리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관계를 정리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이순자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맨날 남편 욕, 자식 욕만 하길래 점점 만남을 줄였더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시간에 요가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죠. 라고 말합니다. 김해의 64세 박명희 씨도 경쟁을 좋아하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림을 배우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관계 정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정말 오랜 인연이라면 한 번 더 대화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 내가 예민해서 그런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힘들어져요. 우리 좀 더 즐거운 얘기 나누면 안 될까요? 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상대방이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세요. 상대방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배려를 보여주고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단지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관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여서 진짜 우정이 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양이 아닌 질의 시간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관계에 투자하세요. 독성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한 달만 실천해봐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부터 달라집니다. 무거운 마음 대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후회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대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인생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정말 의미 있는 관계만을 선별해서 깊이 있게 갖고 나가는 시기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형, 경쟁 중독형, 가십 중독형, 무료 서비스 요구형, 조언 강요형.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세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진짜 친구는 멀리 있어도 만나고 싶고 만나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까이 있어도 만나기 싫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성 관계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희진 씨는 올해 64세입니다. 작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말 상대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직장 동료들이나 동네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만남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희진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예전 직장 동료 박선영 씨와의 만남에서였습니다. 선영 씨는 희진 씨보다 3살 어린 61세로 아직 남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어서 늘 활기차고 밝은 분이었어요. 둘이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영 씨가 계속 자신의 자랑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승진했다는 이야기,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손주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희진 씨는 듣고만 있다가 남편 이야기를 조금 꺼냈는데 선영 씨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아, 나 집에 가야겠다. 남편이 저녁 준비해달라고 할 시간이야라며 자리를 뜨는 거였습니다. 희진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힘들어하는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만나는 거구나. 두 번째로 깨달음을 준 사건은 이웃집 최순희 씨와의 일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72세로 희진 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희진 씨는 순희 씨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순희 씨는 만날 때마다 불평과 푸념만 늘어놓는 겁니다.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몸이 아픈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모르겠다. 희진 씨는 처음엔 공감하며 들어줬는데 매번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어요. 게다가 순희 씨는 희진 씨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희진 씨가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런데 말이야라며 또 자신의 푸념으로 화제를 돌려버리곤 했죠. 세 번째 사건은 희진 씨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명자 씨와의 만남이었어요. 이명자 씨는 66세로 아직 남편이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모두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둘이 백화점에서 만나 쇼핑을 하게 되었는데 이명자 씨가 몇십만 원짜리 가방을 별 생각 없이 사는 걸 보고 희진 씨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남편 사망 후 경제적으로 빠듯해져서 웬만한 건 다 아껴 쓰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명자 씨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희진아, 너도 이제 혼자 사니까 돈 관리 잘해야 해.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 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진 씨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동정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구나. 그날 밤 희진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만남들을 계속해야 할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친구일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에 이 사람들과 만날 때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보니 예전에는 서로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남편이 있고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대화가 통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희진 씨만 혼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공통분모가 없는 거였어요. 그 후로 희진 씨는 조금씩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었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트 계산원한테도 괜히 말을 걸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에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독서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소설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철학책이나 에세이도 읽게 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누군가와 수다 떠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요롭다는 걸. 두 번째로 시작한 건 걷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1시간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점점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공원의 공기, 계절마다 바뀌는 나무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위안을 느꼈어요.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요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남편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해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예전에 남편이 싫어해서 못 해먹던 음식들도 마음껏 해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해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희진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결핍감에서 오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희진 씨는 이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첫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기도 하고 남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에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자주 찾아왔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자식들은 나름 엄마를 위한다고 하는 건데 희진 씨 입장에서는 그들의 관심조차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특히 큰딸 은주가 자꾸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요. 동호회라도 들어가시든지라고 말할 때마다 희진 씨는 답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왜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은주는 엄마가 우울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희진 씨에게는 그런 걱정 자체가 부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희진 씨는 자신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 송년회를 한다며 연락이 왔는데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반가워하며 참석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자리가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봤자 다들 자신의 자랑만 하거나 남 흉이나 보고 올 게 뻔하니까요. 희진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 후로 희진 씨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굳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평안하고 의미 있다는 걸 말이죠. 또 다른 사례는 강미경 씨입니다. 미경 씨는 71세, 5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대요. 그래서 종교 모임에도 나가고 경로당에도 나가고 동네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 씨는 깨달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고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특히 경로당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늘 다른 사람들 험담만 하고 종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만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그래서 미경 씨는 모든 모임을 그만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수채화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거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정말 몰입도가 높아서 몇 시간이 지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실력이 늘어가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컸고요.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해요. 첫 번째 이유는 환경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살았어요.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 공통된 관심사와 고민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구는 아직 남편이 있고 누구는 혼자가 되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구는 빠듯하고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거리도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5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느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도 선별적이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냥 재미로 만나던 사람들도 이제는 만나고 나서 뭔가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명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예전에는 남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체력의 한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려도 힘들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사회적 활동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감정을 맞춰가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꼭 필요한 만남만 하고 나머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관심사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결혼했다, 누가 승진했다, 누구네 아이가 어떻다는 식으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이나 정신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예요. 희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줄어드는 게 섭섭하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억지로 맞춰가며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렇다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의존적인 성향이 없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줄 알죠. 희진 씨의 경우도 그래요. 처음엔 외로워서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했는데 점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자신의 기분이나 외로움을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발전적인 활동을 해요. 희진 씨는 독서와 걷기, 요리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갔고 미경 씨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고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경 씨의 경우 71세에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쩌려고 라는 시선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경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즐겁고 의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번째 특징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자신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죠. 희진 씨도 처음엔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주는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첫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감정을 맞춰가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둘째,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즐거웠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셋째,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넷째, 자신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데 혼자 있으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섯째, 더 좋은 관계를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여섯째, 외로움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알게 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일곱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에너지를 회복시켜줘요. 여덟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홉째, 생각과 감정이 더 선명해집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애매했던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더 명확해져요. 열째, 자기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얻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첫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희진 씨처럼 매일 공원을 산책하거나 주말에는 등산을 가는 것도 좋아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신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둘째는 전자기기 없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더라도 이어폰 끼고 하지 말고 자신의 몸에 집중하면서 운동해 보세요.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운동 효과도 좋아져요. 셋째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경 씨의 그림처럼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이제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어려울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혼자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적당한 사회적 관계는 필요하죠. 다만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맞는 사람들과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희진 씨도 지금은 정말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의 친구와만 가끔 만나고 있어요. 그 친구들과는 진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집안 정리를 하세요. 오랫동안 쌓아둔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세요.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살면 마음도 더 평온해져요. 둘째,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셋째, 적당한 사회적 활동은 유지하세요. 완전히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다만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만 참여하세요. 넷째, 말을 아껴서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쉬운데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듣는 것을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더 많이 하세요. 5째, 자신의 몫은 다 하세요. 경제적으로든 인간관계에서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나서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떠넘기지 마세요. 6째, 안 되는 일은 과감히 포기하세요. 건강, 자식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해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며 매달리지 마세요. 7째, 계속 배우고 공부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삶에 활력을 주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8째, 취미와 낭만을 가지세요. 삶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작은 것에서도 낭만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꽃 한 송이를 사서 집에 두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충분한 낭만이 될 수 있어요. 9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함도 느낄 수 있어요. 10째, 마음을 비우고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쉬운데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평안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이에요. 희진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가 되는 게 두렵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누구에게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들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미경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71세에 그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쩌려고 하냐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정말 행복하고 실력이 늘어가는 것도 보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할 줄 알고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년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60대는 정말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